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별에는 밤을 재구성한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흥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습합시다. 재구성이 뭐였죠? 그렇죠. 원작을 나름대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새로운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했었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도의 당신의 밤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등 래퍼에 나온 랩을 한번 볼 거예요. 제목은 그대로 똑같이 썼네요. 당신의 밤과 비교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노래 자체로 어떤지 평가해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어때요, 와보니까? 이쁘다. 뭐가 이뻐? 불빛들이. 아니, 이 되게 땅이 되게 스케이트 타기 좋은 것 같아. 우리 저에 앉아가지고 별이나 좀 보다 갈까? 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별 보면은 아련해. 사실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엄마한테 나는 별 같은 존재라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긴 하는데 요즘 밤하늘처럼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별을 생각하면 되게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 너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이제 별 하나의 쓸쓸함이란 그 구절을 좀 많이 이용하려 하는데, 나도 이제 음악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다니기 싫어서 엄마 아빠랑도 많이 싸우고 학교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그래서 힘들 때 아무도 옆에 없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 쓸쓸한 게 많이 느껴지고. 나는 이제 별 하나의 동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밤하늘을 봤을 때 반짝이는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동경, 제 주변에 잘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감정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주제도 별 해는 밤이고 진짜 이왕 하는 김에 별이 돼보자. 좋아. 난 이제 너랑 나랑 이어져서 별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잘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앞에는 모니터가 한대 뒤엔 거 우리나 보네. 아침에 깨면 똑같아. 아빠가 전부 다 같대. 거짓말하지마 아빠. 친구들은 외롭지 않아. 차라리 공부를 했다면 이것보다 덜 외롭지 않을까. 여행이 더 즐거웠을까. 그래도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나도 빛나고 싶어. 별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랩하지 날. 것만 보고도 외롭지만 랩하지 날. 뭘 어쩌지 친구와 뭘 어쩌지 엄마와 좀 덜 어쩌지 친구와 목표가 다른 친구와 하루를 타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지 외로워지 그러게 자퇴한다고 들으셨지. 이거 안 되면 나갈 거라고 아빠한테 말을 하고 혼을 나고 그제 아빠의 노모를 봤지 엄마의 노모를 봤지 진짜 나 위한 거야 맞지. 근데 왜 혼자지 아직 거실에서 동생 울음소리 복잡해진 머리를 부여잡고 난 겨울 지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바라자 네가 피어나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던데 떠오르고 싶어서 하늘로 우리들은 별 쓸쓸하기 싫어 혼자 외롭기 싫어. 나는 밤빛이 환한 날 대접이나 지난 시간들이나 피어나기 같아. 난 나한테 더 돌아가 요리 난 몰라 마지막 그런 내가 성공과 저기 밤하늘이 닳까. 난 지겹게 너만의 머리 패치. 난 여기 내가 되게 말아 배치.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배치. 난 별이 날이 넌 위에지. 난 때부터 패스 아웃 상승의 주별이 된다면 사랑하는 내 손과 막달래 손과 부모님의 건강 파도 지나 작은 선박 위에 없던 쇼라지. 난 내가 해블로 스콜라지. 사랑하는 네 손편지 난 몰라지 그 값어치 혼나나 막다 저 밤하늘에 달글로마. 난 별을 봐도 똑같아. 외로워 힘들어. 나도 별을 봐도 똑같아. 부러워 힘들어. 못 바뀐 엄마의 마음에게 내가 별인데도 대체 빛나지 않네. 어려워진 내 맘에 너만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겨울 지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바라자 네가 피어나는데
옆에는 아무도 없던데 떠오르고 싶어져 하늘로 우리 들으면 쓸쓸하기 싫어 혼자 외롭기 싫어 일단 원작과의 연결성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의 밤 같은 경우는 후렴구의 가장 핵심적인 시 구절을 인용해 확실하게 연결성을 보여줬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 이거 재구성한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잘 못 찾겠어요. 중간에 겨울 지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데 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원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네요. 주제나 내용 측면에서도 살짝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래퍼가 되고 싶은 자기 자신을 투영했어요. 나도 빛나고 싶어, 별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도 랩하지 난.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스타가 되어 대중 앞에서 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구와 엄마와 멀어졌다고 해요. 학교 안 가고 랩하겠다는 아들을 그냥 두는 부모는 없죠. 싸웠겠죠? 자퇴한다고 떼를 쓰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엄마와 아빠도 지치셨는지 눈물을 보였나 봐요. 아빠의 눈물을 봤지, 엄마의 눈물을 봤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한 거 맞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윤동주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윤동주도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빡빡 우겨서 시인이 되겠다고 일본으로 간 것이니까요.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윤동주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죠. 시대와 민족, 나라와 관련된 부끄러움이었죠. 다들 암울한 시대 속에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편하게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겨울 지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래퍼가 된다는 의미죠.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데 라는 부분은 내 랩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팬들이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옆에 아무도 없대요. 쓸쓸하기 싫어, 혼자 외롭기 싫어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난 나일 때 더 빛나 하면서 자신을 별에 빗대고 있죠. 마지막으로 내가 쏜 공은 과연 저기 밤하늘에 닿을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걸 하늘을 향해 공을 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밤하늘에 닿아 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멋진 표현이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도 떠오르면서요. 그리고 상상합니다. 별이 된다면, 내가 스타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과를 나누고 부모님도 건강해질 것이래요. 마지막으로 먼 훗날 나와 맞닿을 저 밤하늘에 담긴 로망이라고 언젠가 꿈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일단 좋았는지 별로였는지부터, 그 다음엔 좋았으면 어디가 왜 좋았고 별로였으면 어디가 왜 별로였는지 얘기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댓글 남기겠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내가 느낀 것과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 그렇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평론가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평론가가 뭐 별건가요? 자기가 느낀 걸 잘 정리해서 말하고 그걸 사람들이 수긍하면 그게 비평이고 평론인 거예요. 그럼 이제 거칠고 단순하게 퉁쳐버리는 댓글들과 차원이 다른 품격 있는 댓글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평가가 궁금하다고요? 아까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자신의 꿈을 별에 빗대어 쭉 끝까지 그 비유를 끌고 간 것은 좋았어요. 번뜩이는 구절도 있었죠. 내가 쏜 공은 과연 저기 밤하늘에 닿을까? 난 쏘공을 차용했든 어쨌든 내용과 아주 잘 어울려요. 하지만 조금 유치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쓸쓸하기 싫어, 혼자 외롭기 싫어, 이렇게 감정이 직접 나오는 부분은 사실 좀 오글거려요. 여러분 인스타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손발이 사라질 것 같죠? 가사도 똑같아요.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건 조금 촌스럽고 유치해요. 외롭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계속 썼던 별 비유를 썼으면 어땠을까? 홀로 쓸쓸히 빛나는 저 별이라든지 별빛들 속에서 홀로 차가워지는 별이라든지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물을 이용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조금 유치했어요. 내가 쏜 공은 과연 저기 밤하늘에 닿을까? 이 부분이 좋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만약에 내 랩이 우승할 수 있을까? 과연 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면 어때요? 촌스럽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봤던 당신의 밤이 조금 더 좋아요. 가사들이 조금 더 세련됐달까? 잘못된 예라고 적어는 놨지만 고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하면 꽤 훌륭하다고 봐야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진정성도 느껴졌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평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갑시다. 17쪽 흥부전 같이 읽고 질문지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흥부전 작자 미상 앞부분의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영 땅 얼음에 형제가 살았다. 형 놀부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고 동생 흥부는 형과 달리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남달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괜히 생트집을 잡아 불호령을 내리며 흥부를 쫓아냈다. 부모님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내쫓긴 흥부는 어렵게 생계를 꾸려간다. 그래도 집이라고 멍석자리 거정문에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 추나추동 사시절을 지낼 적에 따로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 무엇이 되었든 손에 잡히는 대로 품을 팔아서 끼니를 이었다. 흥부가 품을 파는데 상하 전답 김매고 전세대동 방아 찍기 보부상단 삭짐 지고 초상난 집 부고 전하기 묵은 집에 토담 쌓고 새 집에 땅 도두고 대장간 풀무 불기 십리길 가마 매고 오푼 받고 말 편자 걸기 두 푼 받고 똥재 치고 단양 받고 송장 치기 생전 못해보던 일로 이렇듯 벌기는 버는데 하루 품을 팔면 4대새씩 앓고 나니 생계가 막막했다. 할 수 없이 흥부한 애가 또 품을 파는데 5, 6월 밤매기와 9, 10월에 김장하기 한 말 받고 벼 훑기와 물레질 배짝이며 빨래질 헌옷 깁기 혼인 장례에 굳은 일 하기 채소밭에 오줌 주기 갖은 길쌈과 장다리기 물방아 쌀 까불기 보리 갈 때 거름 놓기 못자리 때 잡풀 뜯기 아기 낳고 첫 국밥을 손수지어 먹은 뒤에 몸조리 대신하여 절구질로 땀을 내고 1시 반 때도 놀지 않고 이렇듯 품을 파는데도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할 지경이었다. 중략 어따 이놈 흥부놈아! 하늘이 사람 낼 때 제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은 부자 되고 못난 놈은 가난한데 내가 이리 잘 사는 게 내 복을 뺏었느냐? 누구한테 떼쓰자고 이 흉년의 곡식을 달라느냐? 목맨 소리 내어 눈물 방울이나 찍어내면 내 잔꾀에 내가 속을 줄 알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쌀 한 마리나 주자 한들 대청 큰 뒤주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내 놈 주자고 뒤주 헐며 벼 한 마를 주자 한들 곳간 노젓갈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내 놈 주자고 노젓갈이를 헌단 말이냐? 돈량을 주자 한들 괴짝에 가득가득 들었으니 내 놈 주자고 돈꾸러미를 헐며 쌀락이나 주자 한들 황개 백개 수백 마리가 밥 달라고 꼭꼭 우니 네 놈 주자고 닭 굶기며 지게미나 쌀겨나 양단간에 주자 한들 우리 안에 돼지떼가 꿀꿀대니 내 놈 주자고 돼지 굶기며 식은 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암캐들이 컹컹 짖고 내다르니 내 놈 주자고 개를 굶긴단 말이냐? 놀부는 말을 마치자마자 몽둥이를 들어매더니 좁은 골에 벼락치듯 후닥닥 뚝딱 동생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급살 맞아 죽을 놈아! 어째 나를 못 살게 왔느냐? 후닥닥 아이고!
흥부가 도망을 하려 한들 대문을 닫아 걸어 놓은 터라 날지도 뛰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을 뿐이었다. 뒷부분의 줄거리. 흥분의 집 처마에 제비 한 쌍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구렁이를 피하려다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흥부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준다. 그 인연으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것이 잘 자라 큰 박이 된다. 흥부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재물이 나와 큰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치료해준다. 놀부도 박씨를 얻어 박을 키웠지만 박을 타서 오히려 벌을 받고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 흥부는 형을 위로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며 우애롭게 지낸다.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흥부와 흥부 아내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갔는가? 닥치는 대로 품을 팔았다고 나오죠? 내 생각대로 적지 마시고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국어시험은 내 생각대로 그냥 풀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정확하게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품을 팔았다고 나오는데 품이 뭐죠? 일이에요, 일. 품이 많이 든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일을 해주고 대신 품삯을 받죠. 품삯은 임금, 돈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옆집 가서 그냥 심부름 같은 거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흥부가 품을 팔았던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상하, 전답, 김매기. 김매기가 뭐예요? 잡초 뽑는 거예요. 초상난집, 부고 전화기. 요즘은 카톡으로 보내죠? 부고장. 이때는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알려야 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마도 메고 빨래도 하고 헌옷도 깁고 다 했어요. 똥재도 치웠대요. 옛날에는 똥포 아저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똥을 퍼갔어요. 아주 좋은 걸음이거든요. 옛날에는 땅을 파고 덮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똥을 쌌어요. 재래식이죠? 하루에 온 가족이 한 번씩만 싸도 금방 차겠죠? 주기적으로 똥포 아저씨가 와야 돼요. 여름에는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그래도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액체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는 냄새는 덜 나지만 얼어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고드름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조금 게으른 집은 안 치우고 있다가 거의 똥꼬를 찌를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삽으로 깨야 돼요. 5만 군데 다 튀겠죠? 똥 얼음 조각이. 근데 이제 그게 잘못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날은 밥은 다 먹은 거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걸 이제 흥부가 한 거예요. 2푼 받고. 근데 그거에 2배 이상을 쳐주는 게 있네요. 단양 받고 송장치기. 뭐길래 이렇게 많이 쳐주죠? 일단 송장이 뭔지 알아요? 시체예요, 시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근육이 이완돼요.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잡아줬던 5만 가지가 다 쏟아져 나와요. 뚫린 구멍으로. 똥도 나오고요, 오줌도 나오고 각종 책, 눈물, 피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요. 닦아야겠죠? 그걸 염한다 그래요. 깨끗하게 다 닦는 거죠. 옛날에는 가족들이 했어요. 그걸 염하면서 부모님 잘 보내드리는 거죠. 요즘은 그걸 이제 장례 지도사가 하는데 아무튼 그 일도 했다는 거죠, 흥부가.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매품도 팔았다고 나와요. 매품은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건데요. 태형이라고 아세요? 곤장 맞는 거. 10대만 맞아도 반병신이 됐어요. 판에 몸을 고정시켜 때리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안 돼요. 100% 충격을 다 받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지금도 태형 집행한다고 하는데 엉덩이 살 다 터져요. 심지어 남자들은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다행히 흥부는 자식들이 많은 거 보면 아닌 것 같죠? 그만큼 가난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품을 팔았던 것들을 나열하는데 뭐뭐하고 뭐뭐하기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었죠? 운율이 생긴다고 했었죠? 이게 원래 흥보가라고 판소리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판소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춘향과 완창하면 뭐 8시간 막 이렇게 된다 그래요. 판소리는 노래는 아니지만 노래 비슷하게 리듬이 있거든요. 그런 리듬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이런 나열과 반복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흥부전은 소설이지만 판소리에서 온 것이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놀부는 흥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온 동생에게 목맨 소리 내어 눈물방울이나 찍어내면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러고 있어요. 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 재산을 뺏어가려는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못됐죠? 다른 판본에서는 주걱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뺨에 붙은 밥알을 뜯어서 먹었다고 그러죠. 아무튼 놀부는 흥부를 잔꾀를 부려서 재산을 얻어가려는 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8쪽 보시면 놀부가 흥부에게 식량을 줄 수 없는 이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좀 너무하다 싶어요. 곳간에 가득 차 있어도 내 놈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인데요. 심지어 돼지와 암캐들을 굶길 수 없다는 이유로 못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주기 싫은 거죠? 동생을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뭐뭐한들 뭐뭐한단 말이냐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세 번째, 놀부는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수에 맞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러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현실이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정말 못됐어요.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한테 하는 조언으로 쓰거나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봤을 때 스스로에게 위로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걸 불쌍한 흥부한테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인데 이건 그냥 주기 싫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말로 쓰이고 있는 거죠. 나쁜 놈이 영악하기까지 하네요. 네 번째, 놀부는 흥부의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신을 괴롭히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을 못살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기가 차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은 있나 봐요. 식량을 나눠주지 않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뭔가 조금 찜찜하고 나름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보이는 놀부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집안이 망하고 흥부가 받아줬을 때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놀부에게 작게나마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이네요. 놀부와 흥부의 성격은 어떤가요? 너무나 전형적인 인물들이죠. 놀부는 심술궂고 욕심 많은 아주 인색한 사람, 심보가 못된 사람이고 흥부는 착하고 성실하나 무능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의 전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놀부의 인색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자본주의적 인간형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놀부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흥부는 착하기만 하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해서 남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이라고 해볼까요? 입이 험하고 폭력적인 남편, 그런데 돈은 많아. 반면 너무나 착하고 로맨틱한데 무능해. 돈이 없어. 어느 쪽 부인하실래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분명히 이거 비슷한 고민 하실 거거든요? 돈이냐 사랑이냐. 진부하긴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도 사랑이죠? 여러분은 꼭 사랑 선택하세요. 흥부를 선택해서 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얻어먹으려고 하세요?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삽시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줄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디노쌤이었습니다. 빠이!